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의 물 관리 시스템을 취재하러 온 BBC 기자의 예상치 못한 반전. 이건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었다. 서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국의 놀라운 혁신. 전 세계 물 전문가들이 서울로 몰려오는 이유. 영국 기자가 직접 체험한 한국 물 시스템의 충격적 진실. 템스강과 한강의 극명한 차이 앞에서 무너진 그녀의 오만함. 서울의 물이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미첼이고요. 런던의 BBC 뉴스에서 환경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위험한 곳으로 여행하면서 기후 재난과 분쟁에 대해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친구들은 제가 가끔 너무 진지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둥근 검은 안경 뒤로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항상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건 흐린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스페인의 끔찍한 가뭄에 대해 보도하고 런던으로 막 돌아온 참이었죠. 그곳의 농부들은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제 작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사가 다음에는 또 다른 중요한 재난 지역으로 저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BBC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가면서 스페인 농부들의 슬픈 얼굴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바로 울렸죠. 소피, 지금 내 사무실로 와요. 편집장이 전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집어들고 서둘러 편집장실로 향했어요. 이미 다음 큰 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계획하고 있었죠. 방글라데시일까요? 그곳에서 기후 난민에 대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문 닫고 앉아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그녀는 종이와 커피 머그잔으로 가득한 큰 나무 책상 뒤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음 임무는 서울이에요. 한국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가뭄이나 홍수나 어떤 재난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서울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보도하길 원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물 관리라고요? 파이프와 수처리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농담이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진짜 환경 위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무슨 아시아 도시의 배관에 관심을 두나요? 편집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런 태도가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소피. 비행기는 내일 출발해요. 저는 짜증이 난 채로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수상 경력이 있는 기자였어요. 이제 그들은 제가 물 파이프에 대해 글을 쓰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런던과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서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캐리어에 옷을 던져 넣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템스강이 보였어요. 갈색이고 오래되고 익숙한 강이었죠. 자동차들은 다리 위로 달리고 있었고 보트들은 그 아래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런던은 수세기 동안 강을 관리해왔어요. 서울이 제게 보여줄 특별한 것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공항에서 편집장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시간과 돈 낭비예요. 사람들이 게이트로 서둘러 지나가는 동안 말했어요. 저는 스페인의 가뭄이나 인도의 홍수를 다뤄야 해요. 소피, 이번만은 날 믿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는 중요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죠. 저는 크게 한숨을 쉬며 재킷을 고쳐 입었어요. 카메라와 녹음기가 가득 담긴 무거운 가방이 탑승구로 걸어가는 동안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물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짧고 단순한 보고서를 계획하고 있었죠. 서울의 물 관리. 특별한 건 없다. 승무원이 제 좌석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처음 가시나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놀라실 거예요. 그녀는 다른 승객으로 이동하기 전에 말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패턴, 그리고 명확한 답을 좋아했어요. 서울이 물 관리에 대해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찾아서 공정하게 보도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보는 제 방식을 바꿀 거라고는 정말 의심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런던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울까지 10시간. 이 어리석은 임무를 시작하고 빨리 끝낼 수 있을 때까지 10시간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혁신, 도시, 심지어 제 자신의 전문 지식에 대한 모든 믿음이 도전받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저를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 제가 요청하지 않은 여정,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여정으로 데려가고 있었죠.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제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등이 아프고 다리를 쭉 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죠. 출구를 통과하면서 저는 멈춰서서 놀라움에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항과도 달랐거든요. 햇빛이 거대한 유리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닥은 마치 방금 청소한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모든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디도 혼잡하거나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뉴욕, 파리, 런던의 공항들을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밝거나 이렇게 평온한 느낌의 공항은 없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인가? 저는 혼잡하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도 전에 키가 큰 한국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깔끔한 검은 안경과 빳빳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짧고 완벽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미첼 기자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수자원관리국의 강민석입니다. 그는 금갈색 액체가 든 투명한 병을 건네주었어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것을 바라봤죠. 이게 뭐였을까요? 전통 한국 매실 음료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지친 여행객에게 좋아요. 저는 싫어할 준비를 하고 작게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달콤하고 상쾌한 맛이 저를 놀라게 했죠. 그 시원함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갑자기 덜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구 쪽으로 손짓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가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보다 빠르거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긴 비행 후에는 그저 조용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기차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야 했어요. 철도역에서 다시 한번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플랫폼이 너무 깨끗해서 바닥에 제 모습이 거의 비치고 있었어요. 기차가 문을 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에 있는 큰 화면들이었어요. 그 화면들은 색깔점과 숫자가 있는 서울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 화면들은 뭘 보여주는 거죠? 저는 가리키며 물었어요. 서울 전역의 수질 측정치입니다. 민석 씨가 대답했어요. 15분마다 업데이트돼요. 시민들은 언제든지 자기 동네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런던에서는 수질 보고서를 찾으려면 정부 웹사이트를 뒤져야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 정보가 기차역에 공개적으로 표시되고 있었다니요. 기차에 탑승하면서 얼마나 조용한지 눈치챘어요. 끼익 소리도 덜컹거림도 없었어요. 우리는 도심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가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 가장자리에 공원이 있는 넓은 강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물가에서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것이 한강입니다. 민석 씨가 제 시선을 따라 설명했어요. 서울의 심장이죠. 그는 1960년대에 그 강이 얼마나 끔찍하게 오염되었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의 강이라고 불렀대요. 하지만 30년 동안 도시는 그것을 청소하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어요. 런던의 템스 강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소풍을 할 만큼 깨끗해지는 것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죠. 마침내 서울수자원본부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그렇게 피곤하거나 제 임무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입구에는 폭포 조형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빗물 재활용 시스템의 일부였대요. 내부에서는 박소연 수질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어깨 길이의 똑바른 머리를 하고 있었고 단순한 흰 블라우스와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고 조심스럽고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한쪽 벽면 전체가 화면으로 덮인 큰 방으로 안내했어요. 각 화면은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몇은 도시의 지도를 표시하고 다른 것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래프와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 모니터들은 우리 수자원 시스템을 24시간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연 씨가 설명했어요. 350가지 다른 잠재적 오염물질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것의 2배예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런던에서도 정기적으로 물을 검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시 전체에 걸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소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들은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 정보는 모두에게 속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데이터 벽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흥미로운 것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여기 왔었는데 이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물을 관리하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첫날이 끝날 무렵 제 회의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금이가 있었어요. 서울의 물 이야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실제 정수장조차 방문하지 않았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강에 반사된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이 물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민석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강은 서울의 심장입니다. 아직 보고 배울 것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단순하고 지루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진짜 이야기가 있었고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정말 신이 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일찍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공기는 런던보다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정수센터였죠. 저는 파이프와 화학물질이 있는 지루한 건물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한 번 틀렸네요. 뚝섬 정수센터에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정수센터였죠. 그 건물은 물처리 공장보다는 박물관처럼 보였어요. 깨끗한 흰 벽, 큰 창문, 심지어 정원까지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센터는 1908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입구를 지나가면서 민석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로 개선해왔어요. 안에서는 소연 씨가 클립보드와 안전모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기계와 물탱크로 가득 찬 일련의 큰 방들로 안내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죠. 공기는 화학물질 냄새가 아니라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강물이 식수가 되는 곳입니다. 소연 씨가 물이 특별한 필터를 통해 움직이는 큰 탱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오존과 활성탄 필터링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들은 아주 작은 유해 입자까지 제거하죠. 저는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었어요. 여기의 기술은 제가 런던이나 뉴욕에서 본 것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았거든요. 최종 제품을 맛보고 싶으세요? 소연 씨가 맑은 물이 담긴 유리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 물은 몇 시간 전에 강에서 온 물이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처리 후에도 템스 강에서 직접 물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안전합니다. 민석 씨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작게 한 모금, 그리고 더 큰 모금을 마셨어요. 그 물은 깨끗하고 약간 달콤한 맛이 났어요. 호텔방에 있는 생수보다 더 맛있었죠. 이거 놀랍게도 맛있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소연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리수라고 부릅니다. 옛 한국말로 위대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우리는 서울 전역의 6개 정수센터를 모두 방문했어요. 각 센터는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 센터는 로봇을 사용해 수도관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제 메모장은 제가 알고 있던 물, 관리에 대한 모든 생각에 도전하는 사실과 관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다음 날 한강 홍수통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왔어요. 그 건물은 강 근처에 서 있었고 외부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어요. 내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거대한 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벽에서 벽까지 화면이 지도, 숫자, 그리고 강의 다른 부분에 대한 비디오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서울을 홍수로부터 보호합니다. 민석 씨가 설명했어요. 그는 컴퓨터가 기상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사용해 홍수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예측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 시스템은 모든 시민의 휴대폰으로 직접 경고를 보낼 수 있었죠. 잠깐만요. 저는 기자로서의 의심이 돌아오며 끼어들었어요. 이 시스템이 돌발 홍수를 2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민석 씨와 소연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제가 그들이 보여주는 것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었죠. 데이터를 보고 싶으세요? 소연 씨가 차분히 물었어요.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를 불러왔어요. 저는 그들이 과장하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 숫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 흔적은 없었어요. 그 시스템은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방지한 홍수를 정확히 예측했었더군요. 템스 배리어조차도. 저는 말하기 시작하다가 스스로 멈췄어요. 갑자기 런던의 시스템을 이것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우리는 선유도, 공원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투어를 위해 자전거를 탔거든요. 강바로 옆에 부드러운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강변공원에서 놀고 있었죠. 노부부들은 천천히 함께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강물로 공급되는 물놀이 공간에서 첨벙거리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템스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쉬기 위해 멈췄을 때 민석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건너가는 것으로만 보지 즐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강이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계속 타고 가면서 예전 정수시설이었던 곳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신한 곳을 지나갔어요. 콘크리트 탱크는 정원 수영장이 되어 있었고 오래된 파이프는 이제 예술 조각품이 되어 있었어요. 산업적 과거를 허물어버리는 대신 서울은 그것을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곳은 선유도 정수장이었습니다. 소연 씨가 설명했어요. 사용하기에 너무 오래되었을 때 파괴하는 대신 이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이곳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깨끗한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BBC 동료들이 증거 없이는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도시의 과거와 현재, 기술과 자연 사이의 조화는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모든 메모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쓸어온 이야기인 수도관과 정수장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서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었죠. 도시와 물의 관계가 그 가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드러내는 이야기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불만 대신 흥분을 안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창문 너머로 도시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단순히 관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하나씩 놀라운 발견을 통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제가 본 모든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호텔 창문 밖으로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강 표면은 마치 물로 만든 거울처럼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것이 지루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맡았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제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수자원 시스템과 서울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고 있었죠. 차이점은 단지 기술이나 청결함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물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뉴욕과 런던에서는 우리가 수자원 시스템을 지하에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물을 통제하고 가두어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물이 축하받고 있었어요. 도시 생활의 중심이었죠. 한강은 단지 서울을 통해 흐르는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서울은 강을 품기 위해 지어졌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세 가지 큰 아이디어가 제게 분명해졌어요. 첫째, 공동체 정신이 서울의 물 관리 어디에나 있었어요. 시민들은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현장 학습으로 정수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이 어떻게 정화되고 검사되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돗물을 신뢰하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누구도 물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둘째,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강을 제자리에 가두기 위한 벽을 만드는 대신 서울은 우기에 안전하게 범람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어요. 강은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었고 도시는 이 리듬에 맞게 적응했던 거예요. 셋째, 서울은 미래를 건설하면서도 과거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물시설들은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고 자연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사상이 현대 기술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때 고대 무역선을 실어 나르던 강은 이제 매 순간마다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스마트 센서를 갖추고 있었죠.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제 메모를 마쳤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곧 민석 씨가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를 데리러 올 예정이었죠. 그의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너무 빨리 끝나고 있었거든요. 물어볼 질문이 너무 많았고 볼 곳도 훨씬 더 많았어요. 인천공항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아침 햇살이 우리 옆에 강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는 물 주변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민석 씨에게 말했어요. 한강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강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선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감사함을 담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폐쇄적인 생각을 고집했다면 놓쳤을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불과 4일 전에 도착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온 회의적이고 다소 오만했던 기자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혁신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였어요. 서울은 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한강은 도시를 가로질러 구불구불 흐르는 파란 리본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수도관과 정수에 관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함께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떠나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저는 제 보고서의 첫 줄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기적, 서울의 물철학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은 평범한 환경 보고서가 아닐 거예요. 독자들이 발전과 혁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거죠. 우리는 누구를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런던 같은 오래된 도시들이 서울 같은 젊은 도시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회와 물의 관계는 어떻게 그 사회의 가장 깊은 가치관을 드러내는가? 비행기가 더 높이 날아 구름을 지나 밝은 파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저는 제 여정이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막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단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요한 교훈을 제 세계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 있었어요. 런던을 떠날 때 저는 현대 도시와 물 관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회의론자는 신자가 되었고 비평가는 옹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갈라지면서
아래의 넓은 파란 바다가 드러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물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한 게 아닐 거예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사회로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독자들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행기가 고향을 향해 동쪽으로 날아오르면서 깨달았던 것인데 서울이 저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